지금 보시는 수치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120만 명, 미국이 3만 5천, 중국이 26만, 한국이 5천 명 정도 되는 백그라운드가 차니까 차와 관계된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연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예요. 한국의 작년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재작년에는 3,840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평균 5천 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여기에 저도 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자율자동차라는 걸로 한다면 이 수치를 몇 %까지? 90%까지 감소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예상들이에요. 전문가들의.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생을 108만이라는 사람들이 매년 죽어야 될 108만이 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도. 자율이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이런 쪽에서 좋은데 자율은 무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대에 자율자동차니 뭐니 기술이 막 나오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한 번 정도 돌이켜볼 사항들을 한번 짚고 들어가겠어요. 지금 건널목에 사람이 한 40명 정도 왔다 갔다 지금 길을 건너고 있어요. 건너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하얀 자동차가 하나가 달려오고 있어요. 한 100km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얘가 멈추질 않아요. 보니까 자율 자동차예요. 그런데 하드웨어적으로 브레이크가 파손이 됐어요. 브레이크가 하드웨어적으로 파손된 이 상태에서 이 차는 직진을 하든지 아니면 급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진을 하면 10명이 죽거나 다쳐요. 급 우회전을 하면 30m 낙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대표님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나는 직진, 나는 우회전. 마찬가지 맨 처음에 기차의 A, B 그 선택처럼 이건 역시 이 질문을 하면 맨 처음에는 90%가 급 우회전을 나는 프로그램 하겠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그럼 가정을 하나 더 드려요. 어떤 가정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 차 안에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100%가 직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율 자동차 하나에 대해서 지금 하드웨어적인 그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프로세스 제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아주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아직까지는 적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에드워드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기술은 신과 같지만 제도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정서는 아직 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을 썼어요. 딱 보면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세스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도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은 아직 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 한국에만 그 점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60만 정도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이렇게 허가한 분이 한 30만, 허가하지 않은 분이 30만. 그러면 1년에 하루에 한 명만 보더라도 1년에 1억 2천만 이상이 점을 보는 그런 시대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거 보면 가장 문제는 뭐다? 사람이 아직까지는 이런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마찬가지 제도 또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기술만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맥켄지는 그랬어요. IT와 관계된 회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에 한 20%에서 25% 성공을 하지만 IT 외에는 4%에서 11%밖에 성공 못한다. 왜라는 거예요. 그 왜가 지금 기술만 너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이 네 가지 기술이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VR, 가상현실. 요즘 뭐 메타버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VR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그 전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요즘 비즈니스적으로 참 말은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그 다음에 드론, 3D 프린팅,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이죠. VR이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VR. 1960년. 1962년에 센소라마라는 첫 그 2D 영상이 제조하는 게 처음으로 나왔던, 그래서 VR이 62년도라고 얘기하고, 드론은 1912년인가? 17년에 나왔네. 17년에 무기로 개발해서 1980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무기로 쓴 적이 있어요. 3D 프린팅은 1980년, 머신러닝은 1950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와 있던 기술인데 마치 지금 새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달려붙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기술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기술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 가장 중요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목적이에요.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솔직히 왜 했냐면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어떤 경쟁력 강화냐면 중장기 경쟁력 강화예요. 중장기. 왜 중장기냐라는 거죠. 5년 후에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10년 후에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에요. 이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솔직히 중견기업도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다고 봐요. 왜? 지금 경유나 휘발유를 쓰는 엔진에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됩니까? 스마트 팩토리 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왜? 2030년에 어떻게 됩니까? 2030년 이전에 내연기관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나라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건 내연기관 엔진 안 만들 건데 앞으로 몇 년, 9년 안에 그럼 지금 스마트 팩토리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빨리 해가지고 빨리 돈 벌고 문 닫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우리의 주적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주적이 누군가라는 거죠. 주유소. 지금 주유소들의 주적이 누구예요? 한 5년 후에 주적. 가장 경쟁력으로 이 주유소들을 압박할 거는 SK,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서로의 경쟁이 아니라 테슬라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되고 한국의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가 경쟁자가 될 거라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용어적인 부분을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는 이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지 중에 하나에 있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변화에 따른 정치, 경제, 산업,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의 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팜, 스마트모, 스마트모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한 모든 그런 사회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총체적인 게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이 베이스가 아니라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커뮤니케이션 등 경영 전략의 변화에 중점을 둔 것이 무엇이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완전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몇 년은 버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도 바꿔야 되고 그래야지만 살아남겠다고 생각하면
스마트 팩토리만 가지고는